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 에디터,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운영위원회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강제로 지금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라고 하는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래서 바로 퇴장하십니까? 네. 평소 제 말씀 좀 듣고 가세요.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 약속을 파기하고 나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분들이 다수의 행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안박 법안 처리에 들어갑니다. 어제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일명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출범시킨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된 만큼 원천 무효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수청은 내년까지 출범할 수 있을까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서 6개월 내 입법을 하고 1년 내에 출범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속도감 있게 구성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제 단독으로 사개특위를 출범시켰고요. 그러나 송원석 국민의 원내 수석은 중재안이 파기됐다, 사개특위 구성도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년까지 중수청 출범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가 보실 때는 여야의 합의한 대로 내년 말까지 중수청을 출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번 합의문 5조에 중수청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일 뿐이지 구속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번 개정 법률안에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 웬일인지 포함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따로 입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중수청을 이른바 한국형 FBI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FBI가 뭐냐면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F는 페더럴이라는 뜻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틀리게 연방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마다 그 수사나 사법 절차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 차원의 수사기관이 필요해서 FBI가 페더럴로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연방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법계는 대륙 법계라서 영미 법계와 굉장히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될 수 있을까? 저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이론적으로 난항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최지봉 교수님. 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중수청 입법 논의를 민주당이 관철하더라도 그 법을 많이 중수청 설립법을 만들어도 이제 거부권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중수청장 역시 윤석열 당선인이 고르게 될 텐데 과연 민주당이 굳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와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의의 정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과연 될 거냐는 그건 좀 시간을 지켜봐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중수청법을 만들기 위한 사개특위 지금 구성부터 난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민주당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서 사개특위가 제대로 잘 구성이 될지, 또 그 과정에서 중수청
소위 중수청 이름은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예. 그 청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난한 논란이 있고 또 뭐 국회에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시간이 더 늦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중수청이나 이런 청을 안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그걸 뭐 안 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지금 검찰에서 받아온 수사를 어딘가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경찰에 전부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검찰에서 가져온 그 수사권을 어디에 넘겨줘야 되고 그 넘겨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 그게 이제 중수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중수청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안 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상당히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토요일 오후에 매우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여는 건데요. 앞으로 일정 이렇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이후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선다 이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필리버스터 역시 오늘 자동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음 달 3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장 탈당으로 안건 조정위를 통과시키고 상원위에서 또 통과된 안건을 하루 뒤 본회의에 넘기는 관례도 어기고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도 무력화하려는 등 모든 편법을 다 동원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정섭 국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사실상 시한까지 정해놓고 지금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에 맞춰서 하나씩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후유증인 거죠. 예. 이러한 이제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요한 이 법안 처리를 야당의 어떤 이 동의 없이 처리했을 때 그 후유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른바 수기와 합의라고 저는 보는데 두 과정 자체가 다 생략된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는 이 수기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한 이 법안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의 합의도 지금 야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뭐 위장 탈당 또 회기 쪼개기 또 아마 5월 3일 그 국무회의도 시간을 뭐 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유증 이런 것을 지난 우리가 공수처법 통과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경우에 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돌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 운영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의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직접 만나서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조속히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고요. 또 하나는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둘 다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헌법 53조에 보면요. 국회가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정부로 이송이 되는데 이송되자마자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하는 방법, 또 하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가처분까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판례를 쭉 찾아봤더니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를 한 것이 예. 인용된 예가 전혀 없습니다. 아, 한 건도 없나요? 네, 한 건도 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헌법의 12조 3항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이러한 영장 청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가 되었다라고 검찰이 권한쟁의를 한다라면 예.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비록 선례는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층에서는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선관위 누가 얘기했죠?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뭘 건 아닌가요? 그거는 뭐 여야 정쟁의 거리가 아니고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빨리 그거 해줘야 된다. 네, 윤 당선인 측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대통령직을 걸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과거에 2011년인가요?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그 당시 서울시장을 있으면서 무료급식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그게 성사가 안 돼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물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국민투표가 부결되거나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책임져야 합니다. 물러나시겠어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과연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인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요,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요. 헌재에서는 제외 국민투표권 침해 이유로 2014년 불합치 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국회가 법 개정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국민투표 카드 실제 추진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압박용 카드라고 생각해요. 실현 네. 가능성이 좀 낮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 그러니까 헌법에 돼 있는 그러니까 국민투표의 요건에 과연 이게 맞느냐, 안건 자체가 네. 국가 안위와 연관이 있는 것이냐, 이건 이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물론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당선인 측에서는 이게 국가 안위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게 외교, 통일, 안보, 이런 국방 이런 거 관련된 국가 안위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논란이 될 것이고 네. 또 이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지금 위헌 소송을 받아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을 안 했잖아요. 국회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을 준용해서 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국민적 논란이 될 수 있고 대결 양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요 국민투표 모든 거 다 붙이자 이렇게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서른론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 되면 이게 과연 그 국가의 혼란 또 국민들의 분열 이런 부분들이 모두 뻔하고 이런 법적 논란이 생기게 되면 지난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같이 하자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폐지 문제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국민투표 카드가 검수완박 법안을 뒤집기 위한 건지 아니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장제원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제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인 측이 제안하신 그 국민투표 아이디어에 대해서 연락 받으셨는지랑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고요. 인수위의 당직자가 고육지책으로 자신이 있으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제대로 물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보안법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랑은 협의 중이신 건가요? 아니 무슨 조금만 더 일부 언론에서는 뭐 좀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는데 권성동 선배하고는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정치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는데. 소정석 국장님, 네. 장제원 실장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생각이 좀 다르지 않다라면서 약간 수습하는 분위기인데 좀 뭔가 국민의힘과 당선인 측의 손발이 잘 안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긴 해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두 사람 메시지 자체가 그렇고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최근에 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여러 가지 이 대처하는 이런 흐름을 보면은 한마디로 좀 뇌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라는 것이 전략적인 어떤 이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전략과 판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예. 이제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 같은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 멤버들인데도 이런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은 당대로 또 당선인 측은 당선인 측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현실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꺼냈을 때 이것에 이제 상대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시나리오들이 착착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좀 전략적인 검토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 지금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막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강한 그립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시스템 보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 지방선거에 맞춰서 검수안박 법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3월 대선에 이어서 아마 다시 한번 양진영이 전면전에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될 텐데요.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퇴임을 열흘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내킹입니다. 대통령의 뒤끝. 잠시 소강 상태였던 신구 권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두고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이런 식의 그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벽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렸는데요. 그러면서 최진명 교수님, 백년 대계를 토론도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무척 모순적이다. 의도된 작심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생각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형식 자체가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이 둘 다. 예를 들면 첫 번째도 앵커가 질문을 하고 방송사에서 답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도 이제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 대한 답변의 양식을 취한 건데 아마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셨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전제는 분명해요.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건 뭐 명확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은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걸 실천을 못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옮기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국방부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에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이제 반대도 있지 않고 이랬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신구 갈등이다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또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당선인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국가의 발전을 반대하는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피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청와대 이전을 윤 당선인이 이행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걸었을 당시 모습을 직접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또 지난달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집무실 이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가 못한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가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광화문으로 했다가 용산으로 옮긴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 더 설상가상으로 관저를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 거기는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거의 지금 계룡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육군본부가 지금 전쟁기념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남동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출퇴근했는데 지금은 육군본부가 계룡대에 내려가 있고 거기에 아주 근사한 그 공관이 있기 때문에 한남동 공간 거의 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외교부 장관 공간을 쓰겠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 장관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정의용 장관이 5월 10일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우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정의용 장관이 5월 10일 날 그 퇴임한 이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한 달 정도 그 리모델링 기간 거쳐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또 정말로 그 생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제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봐도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문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신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그때 그 한 달쯤 됐나요? 그 윤석열 당선자를 만났을 때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는지, 그다음에 오늘이 4월 30일이니까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은 퇴임하실 분인데 퇴임하실 분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맞는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한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의 저런 말씀이 선거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혹시 안 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그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뒷부분은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럼 당시에 만났을 때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말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만났을 때 왜 얘기 안 했냐? 그 당시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진행도 못 해요. 집무실 이전을. 그러니까 일단 당선인이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도와주는 입장이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집무실 이전을 반대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비비 다 통과시켜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본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걸 표현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때 반대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반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반대가 아니라 원래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했지만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고 갈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반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개입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당선인 지금 지방 다니시잖아요. 지방 다닐 때마다 거기 지금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같이 다니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선거 개입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저는 많다고 봐요. 대통령 당선인이시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현직 공무원 아니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가시면 그쪽에 도지사 출마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고 다니시면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후 나온 인수 입장문 함께 보겠습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켜달라.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권 2학기 신구 권력의 갈등 없을 수는 없는데 현재 갈등 양상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자 조선일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회방이 도를 넘었다 이런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 소정석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을 예. 떠나서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새로 등장하는 당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 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실 자체가 우리 민생이 일단 너무 힘들어요. 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지금 물가고에다가 뭐 휘발유가 포함해서 환율 급등하고 있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민생이 힘든 상황이고 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과 새로 등장하는 당선인 측 간에 계속 이런 어떤 갈등 양상으로 나라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 시간은 새로운 당선인이 등장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앞둔 과도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시기에는 그래도 이 당선인 측에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인내하는 그럴 필요도 있지 않느냐.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은 이 대통령이 직접 굉장히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인수위 측에서 뭐 독재 뭐 이런 권위주의 권력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맞받고, 이런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건가? 저는 예. 참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좀 이런 구체적인 정치 관련된 메시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신구 권력이 의견 차이를 보낸 것은 집무실 이전 문제만이 아닙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두고도 정부와 인수위는 각을 세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역 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오히려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은 5월 중하순까지 상황을 더 보고서 새 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현 정부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할 수 있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정치적 판단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정치권에서는 정 청장의 얘기를 고지그대로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의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적으로 공을 본인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예. 이걸 실적으로 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그 공, 예를 들면 마스크 벗는 게 무슨 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스크 벗는 분에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부 시민들은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위험성이 예. 있다고.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공이 있나요? 저는 뭐 마스크 벗는 거를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했으니까 그게 공이 문재인 대통령에 넘어가고 다음 정권 안 넘어간다.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과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경 청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정경 청장이 정치적 판단을 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걸 정하는 게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방역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 그 위원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분들의 논리나 그분들의 생각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걸 얘기하시려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말씀을 하지 마시고, 본인도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과학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벗는 게 안 좋은 것인지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 국장님, 지금 최진봉 교수께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정치적 공을 얻으려고
성급하게 결정했다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주장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어느 정부에서 이 마스크 해제를 하느냐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지난주에 산에 좀 갔었거든요. 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미 사실 이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 실외에서의 마스크를 벗는 이런 부분은 저는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적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너무 이제 정치적인 해석만 자꾸 하지 말고 그랬을 때 이제 혹시 닥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요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당선인 측이나 정부가 좀 협조를 하는 포인트 자체를 그런 쪽으로 가져가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하느냐 아니면 우리 정치적인 고려 없이 했는데 왜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냐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공방의 소재로 자꾸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저는 국민들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논쟁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구 권력이 이렇게 사사건건 충돌하는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이례적인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가 44%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가 45%, 부정평가가 49%입니다. 물론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통계적으로 대통령과 당선인의 지지율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긴 힘들죠. 다만 수치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소영수 국장님, 이런 이례적인 지지율 현상이 지금 신구 권력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지금 토해내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저는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인 바탕에 깔린 것은 그러한 임기 말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측 관계자들의 계속된 얘기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청와대는 우리는 끝까지 일한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이제 전해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40%는 이례적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이 쭉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의 맥락은 뭐냐면 대선에서 0.73% 차이로 이제 패배한 이 부분이에요. 예. 최근에 노영민 그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0.7%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100% 이긴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요. 예,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예. 이러한 맥락이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퇴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또 민주당 내에서의 이른바 친명 그룹과 친 이재명 그룹과 친문 그룹, 친문재인 그룹 간의 향후에 펼쳐질 당권을 둘러싸고 펼쳐질 여러 가지 패권 다툼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둔 부분이 있고 또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면과 관련된 지지층의 반발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혼합된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윤석열 당선인 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한 메시지를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만약 특별 사면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임기 종료일 전날인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 날 될 텐데요.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의원,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두고 과거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는 이른바 패키지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선거법 위반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알려줘야죠. 저는 100%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는데 저 발언만 들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김경수 전 지사 범죄는 이게 부패 범죄가 아니고요. 예. 선거 관련된 범죄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 전 지사의 행위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득을 받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문 대통령인데 그 문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이해관계가 많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면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김경수 지사 건 관련해서는 적어도 윤석열 신임 대통령한테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는가. 더군다나 요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에 사면을 한다라고 하면 예.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된 날짜가 작년 12월 24일이었어요. 예. 딱 한 4개월 전이었거든요. 불과 4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면서 김 전 지사를 같이 사면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김 전 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4개월 정도 더 시간을 드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의심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지문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동시에 할 것이다, 이런 정치권 전망이 많은데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고민 중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게 된다면 둘을 같이 할 거라, 그렇게 저는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과 지금 재판이 연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지금 사면하기는 상당히 정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이명박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두 분 정도 하지 않을까. 개인 이재용 참 아마 부회장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할지 안 할지가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다음 주 초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지가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하나의 빅 이벤트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요. 이 소식은 다음 세 번째 한내킹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왕 중의 왕. 다음 주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후보자들을 두고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등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왕 중에 왕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누굴 지칭할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부러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한 윤석열 인수위입니다. 19명 모두가 퇴장감입니다.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탈세왕, 해고왕에다가 왕 중의 왕인 한동훈 후보까지 왕들의 귀환입니다.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는 무려 10관왕입니다. 퍼펙트.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인사 참사에 책임지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네, 왕들의 귀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의 핵심 공격 타깃은 이 5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두 차례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그리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3일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3일에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4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한덕수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총리로서 역할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민주당이 찬성할지 그게 관심일 테고 또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은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에 반대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첫째, 이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 무난하게 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는 상당히 팽팽해요. 찬성과 반대가. 찬반이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직책을 맡으셨고 또 법인하고 또 일반 회사하고 그리고 이제 공직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로펌에서 고문도 맡으셨고 뭐 기업에서 이사도 맡으셨고 그러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논란이 되고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고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인준을 안 해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해명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느냐, 그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의 태도를 보면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시면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 특히, 그러면 사실은 좀 그 인수위 측에서 얘기를 해서 물러나게 하거나 이런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청문회까지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저는 봐요. 예. 거기 가서 또 다른 어떤 의혹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분을 계속 저렇게 뭐 아직은 뭐 증거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방어하면서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예. 임명을 강행할 듯한 모습으로 보여져서 아마 강행을 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논란이 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그 발언 들어보시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 아빠 찬스 논란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논쟁하는 모습을 논쟁하지 말라. 국민들이 보면 피곤하고 본인들도 조금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멋있는 모습이 뭡니까? 사퇴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지 떼고 조사 받았어요, 경찰한테. 그 장관 자리가 뭐 대단해요, 솔직히. 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었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할 이런 가능성도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 국장님? 일단은 뭐 청문회까지 하고 나서 판단해 본다라는 기조를 이 당선인 측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예. 청문회 이후에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청문회를 전후해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두 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아빠 찬스 의혹에서부터 뭐 겸직을 사회이사를 11개를 했느니 뭐 또 10대 의혹이다 이렇게 해서까지 얘기가 나왔고, 또 장학금 관련해서 온 가족이 다 받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반 사항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는 이 국민들의 이 도덕적인 그 기준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하냐 아니냐의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성의 기준도 중요한 하나의 판단 잣대로 봐서 이 문제를 결론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전후로 해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공격 타깃 넘버원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도 왕중왕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해온 한 후보자의 과거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4일 잡혀 있습니다. 아마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를 거쳐서 공포될 시점에 열리게 되는 건데요. 정혁재 변호사님, 네. 민주당과 한동훈 후보자 간에 아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원래 청문회 하이라이트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이어야 할 텐데, 저도 제 생각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날짜가 5월 4일로 잡혔다면서요. 예. 그 5월 4일이면 아마 특별한 그 일이 없는 한 이제 모든 이제 검수완박 관련된 법이 통과된 시점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날짜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췄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검수완박 관련 법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계속 법안이 수정됐잖아요. 불과 며칠 사이에 거의 매일 수정되다시피 했으니까 만약에 제대로 준비가 되고 문제가 없는 법이었다면 이렇게 수정이 되지 않았겠죠. 또 하나는 검찰 외에 검찰은 직접 당사자니까 그렇다고 쳐도 뭐 변협, 뭐 민변, 뭐 형사소송법 학회 교수님들 다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법 자체에 허점이 많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5월 4일 날 그 청문회는 한동훈 청문회가 아니고 검수완박 관련된 법에 대한 청문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은 될까 그런 또 의심도 사실 걱정도 됩니다. 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버금가는 소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발 아래 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공방 내용에도 관심이 크지만 지금까지 강한 어조를 써왔기 때문에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근데 그것도 좀 이제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뭐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아까 우리가 그 스팅크 들었잖아요. 그 태도만 보면 그건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야반도주국이다. 네, 그런 발언을 한다거나. 예. 그러니까 너무 그 국민들 앞에 뻣뻣하게 서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어쨌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청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만약에 저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태도 자체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다른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꼬리가 몸통 엉덩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저는 얘기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의혹보다는 다른 게 지금 집중이 돼가지고 뭐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건 청문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고, 물론 그 부분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집중돼 버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있잖아요. 어머님과 관련된, 어머님이 임대업 하시는데 그 연말정산에 그 부양자로 집어넣은 문제도 있고, 부인이 지금 그 주소를 옮겨가지고 자동차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받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그 청문이 검증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주가 돼 버리면요, 이건 논쟁이 돼 버려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민주당이 주의 깊게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두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채 출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과반이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임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 김부겸 총리가 잠시 총리직을 이어가며 장관들에 대한 재청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헌법상 국무위원은 반드시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청문회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려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빌려오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 상당 기간 신구 정부 간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소영수 국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과거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제 1998년에 김대중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도 김영삼 정부의 총리였던 고건 총리가 재청을 한 적이 있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을 때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던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 당시 재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이제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이 인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회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면은 아마 이제 추경호 부총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호 부총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청을 하고 그런 뒤에 추경호 부총리가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제청하는 이런 형식을 밟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럴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게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이 19명인데 국무회의를 열려면 과반수 참석이 돼야 되거든요. 예. 10명은 돼야 되는데 그 안에까지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청문회 임명이 여의치 않게 된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국무회의의 그 정족수를 채우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를 뜨겁게 달굴 인사청문회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한랭킹입니다. 대진표 확정. 네, 6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를 선출했는데요. 이로써 서울시장 선거에선 송 전 대표와 오세훈 현 시장이 격돌하게 됐습니다. 두 후보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단순히 오세훈 후보만의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에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새로운 변화 발전의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4년 더 기회를 주시면 하고 싶었던 계획, 세운 것들을 마음껏 좀 한번 펼쳐보고 싶다. 미래로 가느냐, 정체된 상태로 있느냐의 선택이라고 저는 어려운 분들 북돋아드리고 힘을 낼 수 있게 해드리는 정책들 계속할 수 있도록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냐.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서울시장 본선행을 확정지었는데요. 최지봉 교수님, 네. 송 전 대표의 첫 일성은 나의 경쟁 상대는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략 좋은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전략이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드러나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약점이 많은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직 시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프리미엄도 있는 상황이고 그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현재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과 각을 세우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예를 들면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증 문제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또 이제 취임하시고 나면 출퇴근도 하셔야 하는데 그때 이제 국민 불편이 생기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국민적 불만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립각을 세우면 결국 대선 이 연장전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만약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되고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견이 커지면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인물론보다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부각시켜서 구도적으로 민주당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6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결하게 됩니다. 두 후보 역시 서로를 향해 날선 공세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아바타 대변이 도민의 어떤 삶의 진리나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진영 논리, 프레임 씌우기 이런 거로 갈까봐 좀 걱정이죠.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질은 흐려지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덧칠하는 모양이 될까봐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김동연 후보님은 대장동에 대해서 그 어느 야당 후보 못지않게 상당한 비판을 했죠. 그러면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장동도 계승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볼 날이 있을 겁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 대선 시즌2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연대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명심과 윤심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소 국장님께서도 혹시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역시 경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도의 선거 결과가 관심을 끄는데 그 이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이제 서울에서의 상대적인 어떤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현재의 흐름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연대 속에서 현재 출마를 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인의 또 대변인을 지낸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이른바 리턴 매치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김은혜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국정 운영에 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김동연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8월 달에 열리는 민주당 당권을 포함해서 이른바 명심이 조금 더 민주당 내의 대세를 장악하는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경기도의 선거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재명 상임 고문과 윤석열 당선인의 향후의 정치적인 행보와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과연 경기도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마 선언 전만 해도 김은혜 후보 28.6%로 김동연 후보보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4월 3주 때 MBN 조사에 따르면 김은혜 43.2%, 김동연 41.4%, 4주차 오마이뉴스 조사를 보면 43.1%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가 42.7%. 그리고 최근 나온 아시아 경제 조사를 보면 김은혜 43.9%, 김동연 43.3%. 그야말로 초박빙, 오차 범위를 좀 얘기할 수도 없는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경기도 같은 경우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보다 5%포인트 정도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완전 두 후보가 딱 붙어 있는데, 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숫자를 딱 보니까요. 지난번 대선하고 숫자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한 0.6% 차이.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경기도에서는 대장동, 성남FC, 법인카드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양당의 후보 자체가 너무 대조가 되는 그 후보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흑수저 출신 최고위 관료를 역임했던 분인데 반해서 김은혜 후보는 잘 나가는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니까, 그다음 또 남자이고 여자이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서로 대비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더 박빙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러한 흐름이 그 한 달 동안 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도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아주 뭐 1%, 2% 그런 차이로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들어갑니다. 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차출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고문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 출마는 문제가 없고 왜 이재명 후보 출마만 논란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1,600만 표의 표를 얻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 토감이나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 네, 이재명 고문이 재보궐선거에 등판한다면 또 어디로 갈지 이것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성남 분당을과 인천 계양 두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먼저 인천 계양을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확정으로 보궐선거가 진행되게 됩니다. 성남 분당갑은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 확정으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재명 고문 차출설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계양에 간다면은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이렇게 도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정치적 연군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결국에는 민주당세가 좀 강한 곳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고문 측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정석 국장님, 재보궐선거에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에서 패배한 지가 지금 뭐
2달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다시 지방선거에 보궐로 출마해서 당으로 들어와서 결국 이제 그 맥락은 8월 달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대표로 출마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을까? 지금 오히려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패배라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패배하면은 왜 패배했는지 그것을 복귀하고 그걸 바탕으로 반성하고 쇄신해가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가고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어떤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나 패배한 어떤 다른 패배 선수라든지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이 드라이브를 오히려 입법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재명 고문이 또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것이 이재명 상임고문한테도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조금 더 저는 시간을 갖고 자신을 더 숙성시키면서 또 이 흐름들을 전국 흐름들을 좀 보면서 등판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지금은 너무 빠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고문께서 만약에 출마할 마음이 없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이렇게 이재명 고문의 출마에 힘을 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대표는 계속해서 흐름을 같이 맞춰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 서울시장 출마 과정에서도 이재명 상임고문과 가까운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이른바 패권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친명그룹과 친문그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마 크게 물밑에서 움직임이 부딪힐 것이고 예. 그 전당대회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향후에 이제 민주당 내의 주류 세력으로 형성을 하게 될 거고 그것은 이후에 총선에서의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송영길 지금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과 연결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안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수위에서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이제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분당갑 출마 관련해서 한 말씀만.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생각할 여유도 없고. 당의 요청이 있다면은 그때는 좀 고려를 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안 위원장의 저 말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저는 출마 안 합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죠. 선을 그었을 거다. 네, 근데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인수위 끝나고 나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원내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제 당대표를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총리로 가지도 않고 당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합당을 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에 가서 당권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당권을 잡으려면 물론 원내도 할 수는 있지만 원내보다는 원내로 있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립감도 세져요. 그러니까 당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 현재 본인이 당의 지지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면 결국은 원내 진입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당에 있으려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에서 역할을 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결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원내 진입하는 것이 당에서 역할을 좀 더 확장시키고 본인의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지지세를 넓힐 수 있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도와주겠다. 만약 출마를 결심하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출마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일괄에서 차등으로 선회하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소고기를 예로 든 겁니다. 피해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괄 지급 방식을 선택한 현 정부를 지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요, 소상공인은 소고기도 못 먹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자영업자는 돼지 껍데기만 먹자, 삼겹살도 사치다, 소고기 안 사 먹을게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공약 파기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안 위원장의 이 발언 굉장히 적절했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이라는 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의미라고 해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정치인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안철수 위원장보다는 조금 어리긴 하지만 1인당 GNP가 1,000불, 2,000불 그랬어요. 그때는 미국 소고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고기가 굉장히 귀하고 비싼 있는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지금 뭐 어디 그렇습니까? 예. 지원금으로 소고기 사 먹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못 먹을 거 먹는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부의 핵심 유력 인사가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울고 싶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냥 안철수 위원장이 쿨하게 사과하신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검수완박 논란과 또 계속되는 신구 권력 갈등이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신압으로 우리말 코너가 시즌2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재미와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허유원 누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제 닷새 뒤면 우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에요. 어떤 날이요? 바로 어린이날인데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달라며 땡깡을 부리곤 한대요. 땡깡이 아니라 생떼라는 표현을 쓰는 게 옳아요. 땡깡은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식 표현이랍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부모님하고 키카에 놀러 갔는데 친구를 괴롭혀서 혼이 났다고 해요. 키카는 무슨 뜻인가요? 네, 키카란 키즈 카페의 줄임말입니다. 네, 맞아요. 요즘 키즈 카페를 키카로 줄여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줄여 부르거나 키즈 카페라는 단어보단 어린이 놀이방이라는 우리말로 바꿔 부르면 어떨까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순우리말 표현을 더 알아볼까요? 네, 돌아온 신압으로 우리말 시간입니다. 순우리말인 신압으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란 뜻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말을 천천히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열쇠말은 가정의 달인데요. 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은 만큼 일상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소개된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투정을 심하게 부릴 때 흔히 땡깡 부리지 마라고 표현하는데요. 땡깡은 국립국어원 순화어 목록에 일본어 투 용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지를 뜻하는 일본어 덴칸에서 유래했는데요. 우리말인 생떼나 억지로 순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바빠 보이는 여성의 모습인데요. 워킹맘 하루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요. 재택근무를 하다가도 아이 스쿨버스 시간에 맞춰서 나가봐야 하고. 네, 이처럼 육아와 관련된 단어 중에도 외래어가 많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은 직장인 엄마로, 스쿨버스는 통학 차량으로 순화하면 좋겠습니다. 또 카시트는 유아용 보조 의자로, 홈스쿨링은 재택교육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규제구역을 뜻하는 용어도 순화가 필요합니다. 학교 근처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감시하는 구역인 그린푸드존과 차량의 주행 속도 제한이 있는 스쿨존 등인데요. 각각 우리말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면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압으로 우리말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산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66일 만에 해제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닙니다. 마스크를 벗는다고 경각심까지 벗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